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9살 여자아이가 사망하는가 하면 서울에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3살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도 있지만 또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관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시는 전국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해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분석과 또 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홍대 입구와 신촌 오거리 등 48곳의 교통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첫 소식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인 보행량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지난 2020년 교통사고 위험 지역 1순위였던 청량리 시장 일대입니다. 과속 방지 시설을 설치해 차량 제한 속도를 30km까지 낮추고 보행 속도가 느린 노인들을 위해 30%가량 노인 보행 시간도 늘렸습니다. 교통체계가 복잡하고 차량 소통량이 많은 강남 포스코 사거리 일대 역시 교통사고가 잦은 곳 중 하나. 보행섬으로 인해 나뉘어 있던 횡단보도는 하나로 합쳐 직선형으로 만들고 도로 위 보행 대기 공간이던 곳은 좌회전과 유턴 차로로 바꿨습니다. 지난 2020년 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한 지점에 대한 교통사고 비교 분석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개선 전 589건에서 420건으로 약 29% 감소했고 부상자와 사망자 수 역시 눈에 띄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에 대한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동대문구의 시립동부병원 앞, 배봉초등학교 앞을 비롯해 서대문구 신촌 오거리와 연대 앞, 홍대 입구역 교차로와 신촌 오거리 등 48곳이 대상입니다. 교차로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한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정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행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교통사고 잦은 곳을 선정을 해서 그 잦은 곳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추가 설치한다든가 횡단보도를 이전 설치한다거나 확보를 한다거나 각 지점별로 이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완료된 지점은 서울 시내 1,065곳.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사고 유형에 따른 시설 개선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공사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임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4년간 임산부 정책에 2,137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산후조리 기간은 통상 분만 후 6주를 의미합니다. 서울 산모의 평균 산후조리 비용은 250만 원으로 오는 9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쌍둥이 200만 원, 새 쌍둥이는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상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로 출산 기준일 6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고령 임산부는 2017년 29.4%에서 2022년에는 35.7%로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임산부들을 위해서 임산부들에게 경제적인 그 감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임산부들을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자 그런 취지에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둘째를 출산했을 때 첫째 아이의 돌봄 부담도 줄입니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50에서 100%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100%, 초과 가정도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사용처도 대중교통, 유류비에서 철도까지 확대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전범 기업이 아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우리 기업이 배상하도록 하고 대신 일본 기업은 공동기금을 마련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여야 모두 결의안을 내놨는데 최근 여당 결의문 의결을 앞두고 반발이 거셉니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의회 최초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지지한다는 결의문. 지난달 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동참했고 박환희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의 결단은 대승적이었다. 한국과 일본이 미래로 함께 가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반대의 결의문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던 상황. 최근에는 국민의힘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환희 시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결의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먼저 정부의 해법이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한 내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는 사죄받을 권리를 정부가 빼앗은 꼴이라면서 서울시의회가 이를 지지하는 건 친일 매국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역 출신의 시의원이 어마무시한 이런 발의안을 채택했다고 자랑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친일 매국노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박환희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상임위 심사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향후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된 결의안은 오는 26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 철회를 촉구하는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서명운동까지 진행하고 있어 상임위 의결 여부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이어서 자치구 개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대문구 청량리역과 주변 저층 주거밀집지를 대상으로 한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 계획 지정 결정안이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네, 결정안에는 미주아파트와 미주상가, 청량리 정신병원 이적지 등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청량리 일대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하반기 대단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청량리 일대. 청량리역을 중심으로는 GTX BC 노선과 면목선, 강북 횡단선이 계획되면서 일대 기대감 또한 높은 상태입니다. 청량리를 중심으로 한 개발 분위기 속 주변 왕산로변과 일대 유휴부지의 계획적 관리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청량리동 268번지 일대 33만 1,246제곱미터로 특별계획구역 6곳과 특별계획 가능구역 3곳의 지정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 특별계획구역은 청량리 8구역이, 특별계획 가능구역은 미주아파트가 추가됐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전략적 개발 필요성이 큰 곳으로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 개발 계획을 짜게 됩니다. 동대문구는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KT부지는 홍릉연구단지와 연계한 R&D 산업 거점으로, 왕산로 전면부와 미주상가 일대는 상업 문화 관광 복합 거점으로, 청량리 정신병원 이적지는 생활복지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관리 방안을 세운 바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특별계획 가능구역 한 곳에 있어 개발 사업 추진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곳이 있다며 수정 제외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검토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순에는 열람 공고가 있을 예정이며 오는 6월쯤엔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확정 고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강서 지역 소식입니다. 10여 년 전 강서구를 비롯해 서울 서남권에서 화두가 된 게 있습니다. 바로 당시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마곡 워터프런트인데요. 무산됐던 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곡 워터프런트는 요트 등의 선박을 위한 선착장과 각종 음식점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서울식물원 인근에 추진됐었고 2012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바뀌고 노윤성 전 구청장이 안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곡 워터프런트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이런 계획이 민선 8기 들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그 중심인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마곡 지구 개발 당시 사업 축소로 추진하지 못했던 워터프런트 사업을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하면은 국제적인 수준의 수변 특화 공간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여객, 관광, 레저, 물류가 활성화되면은 지역 경제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구상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워터프런트 재추진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우리 구의 바람이 담긴 구상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면서 강서구 의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성호 의원은 해당 부지에 이미 서울식물원 등이 들어와 있는데 워터프런트를 어떻게 지을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새학기 시작과 동시에 사교육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중구는 올해 영어 교육에만 7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 2021년보다 10.8% 늘었으며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 가운데 영어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중구가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영어 교육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에만 7억 4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영어 교육을 학부모들이 가장 사교육비로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균등한 영어 학습 기회를 주는 것도 지역사회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영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게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는 우선 공립형 영어 키즈 카페인 모닝 투어 버스를 운영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참여 학생을 버스를 통해 광희초등학교 내 영어체험센터로 이동해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2시간 동안 보드게임 등의 놀이를 원어민 강사와 영어로 소통하게 됩니다.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이외에도 영어체험센터의 방과 후 회화 수업을 125% 증설하고 방학 영어 캠프와 영어 도서관도 운영을 재개합니다. 동화동에는 움직이는 영어 도서관을 새로 마련해 학생들의 영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서울 도심에 자리한 종로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또 구도심이어서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이 더욱 체감됩니다. 이 소규모 음식점이나 편의시설이 갖춰야 할 휠체어 경사로를 자치구가 지원토록 하는 조례가 종로구 의회에서 입법 예고됐습니다. 취재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체장애 상급인 양찬식 씨. 몸이 불편한 양 씨는 휠체어가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음식점을 가려 해도 휠체어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도로와 건물 사이 경계가 높아 휠체어 바퀴가 오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주 찾는 음식점이 생겼습니다. 휠체어가 진입하기 수월하도록 음식점에 경사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경사로가 좀 있고 그러면은 우리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그게 뭐 편의점이고 어디고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우리 장애인들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이 턱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 등 고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식당 주인도 선행을 베푼 겁니다. 휠체어 타고 오신 분 중에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저에게 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설치한 다음에는 오늘도 왔다 가셨어요. 다른 그 휠체어 타신 분이 한번 오시더니 여기가 돼 있으니까 또 단골이 돼가지고 오늘도 오시고 얼마 전에 또 자주 오세요. 종로구의 장애인은 모두 5,838명, 전체 인구의 4.1%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3,6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63% 수준입니다. 때문에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사로만큼 소규모 편의시설에도 이동 편의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신건물이지 않고 구형 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경사로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비장애인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죠. 특히 유모차나 카트, 또 무릎이나 허리 아프신 우리 어르신들 같이 활용을 해서 이게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종로구의원이 직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식당이나 편의시설 등의 휠체어 진출입이 가능토록 경사로 설치 비용을 자치구가 지원토록 제안한 겁니다. 종로구에서 한번 그런 우리가 좀 경사라든가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좀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들은 뭐 어디 슈퍼라든가 모든 이용 시설을 할 때 너무 높은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에서도 이런 입법을 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고 또 해당 조례안은 현재 입법 예고 중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인 만큼 주민 공감대를 얻어 올 상반기에 추진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던 종로구의회가 회기 중에 파행을 겪어 논란이 됐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위원 3명이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의원에 발의한 조례안이 문제가 된 건데 그 이유를 양진호 기자와 집중 취재했습니다. 임시회를 개회하고 안건 심사를 해야 할 상임위원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공무원들만 멀뚱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진행된 종로구 의회 건설복지위원회는 안건 심의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산적한 안건을 내버려두고 무책임하게 퇴장하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 국민을 대신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상임위를 보이콧한 건 민주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구청이 모두 재심의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심의 거부를 선택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의 성향들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아무렇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자고 개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달라 해서 해준 건데 민주당 의원들이 꼭 이렇게 한 것만 태클을 걸으니까 보이콧을 한 거죠 우리가. 제2요구가 들어온 안건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지역의료봉제 산업 지원조례 개정안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모두 2건입니다. 종로구는 예산 지원의 근거 부족, 지원 내용에 대한 중복 규정 등을 제2 이유로 꼽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편파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국장님들까지 다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제2요구가 온다는 거는 이런 거는 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복지위원회는 다음 날 다시 진행됐지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일부 안건만 처리됐을 뿐 조례안 대부분은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항의를 생각해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은 물론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까지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결국 의원 발의 안건을 두고 당 대 당 대결 구도는 물론 집행부와의 갈등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종로구청장의 제2요구로 역행한 의원 발의 조례안.
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종로구의 9대 전반기 의원 발의 조례안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7월 9대 개회를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10개월 동안 종로구의 임시회는 모두 7건, 정례회 1번, 총 8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의원 발의 조례 3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난해 6대 전반기부터 9대 전반기까지 종로 구의원들의 의원 발의 조례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6대 구의원 들어서는 전반기에 의원 발의 조례안 18건, 7대는 5건, 8대 의원 발의 조례안은 13건입니다. 9대 들어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 독립성이 강화됐고 입법 자문을 돕는 정책지원관 도입과 함께 한층 젊어진 구의원들의 입법 활동으로 조례안 발의가 활발해진 겁니다. 모 의원님은 정말 비서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던지는 식 우리한테 일을 막 쏘는 분이 있는 반면 어느 의원님은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방향성과 거의 그러니까 기본 틀을 만들어주시는 의원님이 있어요. 발의뿐만 아니죠. 오pen 발언서부터 해서 워딩 자체가 틀려진 거죠. 하지만 의원 발의 조례안이 모두 실현 가능하고 반드시 필요하냐가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 접수된 종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구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입법 예고라는 절차가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다 보니 입법 예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주민 알 권리나 의견 수렴을 무시한 행위로 지적 대상입니다. 특정 대상을 지목한 의원 발의 조례안도 늘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의용소방대, 의료봉제인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구의원들의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때문에 여야를 떠나 의원들 간의 경쟁 구도 속에 의원 발의 조례안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천 가산점이 있어요. 네. 그 의원 발의에 따라서 네. 과거보다는 발의를 많이 하시겠죠. 네. 그 국회 같은 경우는 예산처나 또 그 어떤 그 입법조사처가 있어가지고 네. 사전에 입법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장치들이 있는데. 네. 이게 지방의회는 이게 없어요. 일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폐지나 발의할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정문원 종로구청장은 여야를 떠나 의원 발의 조례안의 필요성 여부를 제대로 점검토록 구의회에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내박에는 구청이 필요해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모두 검토 대상이 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방화동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놓고 강서구의회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전 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지만 구청 측은 섣부른 우려라고 맞섰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우 강서구 의원이 방화동 건폐장 이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냅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곧바로 반박합니다. 최소한대로 자리가 확정이 돼야 김포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협약의 어떤 조건이 되는데 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 옮깁니다. 그런 이야기는 저도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옮긴다고 추진만 얘기하고 협약서를나 그걸 안 했습니까? 제가 약속을 했고 지켰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업무가 좀 빠른 편인데요. 우리 의원님 더 급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협약식을 맺은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은 건폐장을 가져가지 않고서는 이거를 5호선 차는 게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소속 박주선 구의원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지금의 상황이 순탄치 못하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인 논리에서 5호선 연장이 합의가 안 되면 혹은 5호선 연장 관련해 갖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해결을 못하면 건폐장 이전은 무산되는 겁니까? 일단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무산이 된다면은 이것도 당연히 무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폐장 이전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전제 조건으로 네. 건설 폐기장 이전이 같이 따라가는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우려에 구의장까지 직접 나섭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5호선만 주라 이런 상황이고 컨폐장을 안 받겠다 이렇게 지금 반대하는 지금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 엄청 하는데 아마 우리가 기왕 MOU 체결했으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강서구는 지난해 서울시 그리고 김포시와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차량기지와 방화동 건폐장을 함께 옮기기로 약속했습니다. 강서구청은 이후 방화동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들과 이전에 대한 합의를 마쳤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강북구 통신원 운현선입니다. 네, 서성원입니다. 네, 올해 4월 19일은 4.19 혁명이 일어난 지 6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매년 4.19 국립민주묘지에서 추모 행사와 함께 기념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해제 후 첫 번째 맞는 4.19 혁명 국민문화제가 강북구에서 개최됐습니다. 네, 마스크 없이 열린 4.19 혁명 국민문화제 현장에 저희 주민통신원이 다녀오셨습니다. 강북구를 담당하는 운현선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취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운현선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북구 통신원 운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가 4.19 혁명의 63주년입니다. 이 강북 지역의 상징이기도 한 4.19 국민문화제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올해 특별한 행사가 많았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4.19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강북구에서는 2013년부터 자유, 민주, 정의의 4.19 정신을 계승하고자 4.19 혁명 국민문화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는 11주년이 되는 해이자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문화행사입니다. 이제 지역 축제를 넘어선 서울시의 브랜드 축제로 4.19 혁명을 대표하는 전국문화보훈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이 강북구에서 국민문화제로 자리매김한 지 11년째 됩니다. 네, 그동안 이 서울 시민 모두가 관심 갖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을 축제에서 선보였는지요? 네, 제11회 4.19 혁명 국민문화제가 4월 8일부터 19일까지 강북구 일원에서 벌어졌습니다. 4월 9일에는 전국 학생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가 4.19 민주묘지에서 열렸고요. 4월 13일 국제학술대회, 4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함께 보민 국립 4.19 민주묘지, 4월 15일 한신대학교 서울 캠퍼스 예배당에서 제10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그리고 4월 18일 하이라이트인 공식 행사 및 락 뮤직 페스티벌이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오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대단히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 외에도 4월 18일 4시 반부터 6시에 3년 만에 재개한 1960년 거리 재현 퍼레이드 전국 경연대회와 제1회 전국 하춘 공모전이 새로 선보였습니다. 네, 올해도 이 4.19 국민문화제는 다양한 행사들로 이어졌는데요. 네, 그중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였나요? 네, 다 의미가 있는 행사였지만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립 4.19 묘지 참배 광장 옆에 잔디마당에서 열린 함께 보민 국립 4.19 민주묘지인데요. 올해 새로 개최한 프로그램으로 강북구 지역 예술팀과 채백호와 박주원 밴드, 서커스 디랩이 참여한 프로예요.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을 4.19 혁명 국민문화제를 통해서 발표할 수 있는 장을 강북구에서 마련해 줬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3년 만에 재개한 1960년 거리 재현 퍼레이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 선발된 팀들이라 준비도 잘 되었고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960년 거리 재현 행진에 참가한 주민 인터뷰 들어볼까요? 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그
60년대 거리제한 퍼레이드를 컨셉을 저희 동네에 4.19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3.15 부정선거와 그다음에 독재 항거하는 그 학생운동의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그 학생운동을 재현함으로써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이익을 담당하는 퍼포먼스로 자리매겼으면 합니다. 네, 오랜만에 지역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도 이 4.19 국민문화제를 반가워했을 듯합니다. 네, 주민들의 반응과 함께 취재하신 소감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행사는 굉장히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저도 작년에 어몽길과 함께하는 순례길 트레킹에 직접 참여를 했고, 올해는 함께 보민 국립 4.19 민주묘지와 1960년 거리제연 퍼레이드 등을 참관했는데요. 11년째인 4.19 혁명 국민문화제는 이제 지역문화축제를 넘어서 범국민적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 민주, 정의, 4.19 정신을 좀 더 부각시킬 수가 있는 행사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올해 함께 보민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컨템포러리 서커스가 아주 인상에 남았습니다. 날개짓, 마이 드림, 행복한 순간들이라는 세 개의 테마로 나누어서 보여준 서커스는 스토리가 있는 공연으로 관객의 몰입도를 높였고요. 단순히 보여주기식 서커스가 아니라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로 서커스를 관람하는 아이들이 무척 재밌어 했습니다. 해마다 업그레이드되는 4.19 혁명 국민문화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즐기는 축제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그들의 희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는 뜻깊은 날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63주년을 맞은 4.19 혁명 국민문화제 현장 소식에 대해 운현선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능동적인 교육 소식을 학부모들이 발굴해 전하는 학부모 수첩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다문화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세계 시민교육 양성을 목표로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장에 전소연 학부모가 다녀왔습니다. 다문화 가정 100만 시대에 진입한 한국. 교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서울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공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내 학생과 통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부모 수첩에 담았습니다. 구로구 영림초등학교 내 건립된 다플러스 온센터입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이곳은 다문화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5개월간의 공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갑자기 들어온 친구들, 외국인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 막 들어가면 의사소통도 안 되고 너무 문화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서울형 예비학교, 서울형 예비학교, 한국어 예비교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5개월 정도 이 센터에서 혹은 여러 거점 기관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올해 센터 등록을 신청한 102명 가운데 실제 등록한 학생은 87명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입국한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은 기본,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미술과 음악, 체육 등 다양한 실습 교육은 이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굳이 언어가 아니어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정서를 좀 순환시키고 이 안에서 이제 그런 공동체, 질서 같은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은 국내 학생과 다문화 학생이 공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것을 익히고 감수성을 이해하는 세계 시민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어는 서툴지만 다문화 학생들도 일반 공립학교에 진학해 국내 학생과 소통하는 교육을 희망합니다. 先学会韩国吧，然后也很期待交到韩国的朋友，한국 친구，多认识，和他一块儿去社团做活动、交朋友之类的。 자녀 교육이 걱정되는 학부모들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벽을 허물고 싶어합니다. 언어 소통을 극복하는 만큼 한국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아기가 한국말 진짜 빨리 배워서 한국 빨리 적응해야 될 것 같았어요. 한국 친구들 많이 만나서 또 우리 부모님도 한국 어머님들도 좀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환경 좀 만들면 좋겠어요. 네. 그냥 우리 아기하고 한국 애들 좀 어울리고 부모님도 좀 같이 그런 만나는 기회 있으면 좋겠어요. 국내 입국한 외국인은 5%에 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많은 세계가 들어와 있지만 이를 보지 못한 현실을 교육 현장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다국적 학생에게만 존재하는 다문화를 넘어 양질의 문화 다양성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다문화 교육 현장 어떠셨나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다문화 통합 교육에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은 물론 교육 주체 모두가 관심을 갖는 공교육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 수첩 전소연입니다. 네, 위클리 서울 소식 전해드립니다.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최고 49층 설계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얼마 전 반포 한강변 최초로 신반포 2차 초고층 재건축이 허용되면서 반포 1, 2, 4주구 층수 변경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HCN 박상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리는 반포 1, 2, 4주구가 마천루 경쟁에 뛰어듭니다. 애초 계획안은 최고 35층 높이 5천여 가구로 지어지는데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서울시 35층 규제 폐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반포 1, 2, 4주구 조합은 가구수 변화가 없는 범위에서 최고 49층 6개에서 8개 동을 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이미 인근 신반포 2차가 신통기획을 통해 반포 한강변 최초로 49층 물꼬를 트면서 2,05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합니다. 이에 따라 반포 1, 2, 4주구 초고층 설계 변경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35층 룰이 폐지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한강 르네상스 2.0 발표로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개선하겠다라고 이미 서울시가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초고층 건축도 불가능하지 않다. 물론 현재 철거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착공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49층으로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선 정비계획, 건축심의, 사업시행 변경 인가까지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해 조합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조합 측은 층수 변경은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신속히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강 조망과 동간거리 확보 등 주거 개선 효과와 함께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층수 변경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결국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비 사업의 진척 단계가 아주 크게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설계 변경 등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의도와 압구정, 성수, 이촌 등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 신통기획과 충수규제 완화에 따라 초고층 계획을 부활시키는 모습입니다. 반포 1, 2, 4주구도 이달 총회를 열고 충수 변경 절차에 돌입하면서 한강변 마천루 경쟁에 불을 지필 전망입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은 입원이나 야근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과 당일에도 신청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LG엘로비전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 형제를 키우는 김모 씨. 맞벌이 부부다 보니 늦게 퇴근할 때면 늘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특히 최근 야근이 잦아지면서 아이들끼리 저녁 식사를 해결하는 등 고민이 많았는데 지역 아동센터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통해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이제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솔직히 4학년 아직 어린 나이여서 제가 조금 난감해하던 차에 이제 가까운 곳에 마침 센터가 있어서 소장님 도움으로 이제 알게 됐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긴급 돌봄에 나섰습니다. 이용 대상은 18세 미만인 기존 아동센터 이용 대상과 달리 초등학생만 가능합니다. 평일, 주간과 야간은 물론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간과 월 단위로 돌봄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은 기존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같이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과 놀이,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됩니다. 또 저녁 식사도 해결할 수 있어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미술, 그리고 꿈찾기, 그리고 1:1 멘토, 기초학습 지원, 영어, 그리고 논술 지원. 저희 센터의 이제 특징은 외부 활동, 체험 활동이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양천과 은평 등 22개 자치구 24개 지역 아동센터에서 시범적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아동센터에는 월 5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운영 현황을 분석한 뒤 전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도 하고 현장의 수요를 분석해서 2024년도까지는 한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야근과 입원 등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아동 돌봄. 지역 아동센터가 양육자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요즘 각 자치구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식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 설명회도 열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관련 내용 집중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한 주 마무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발빠른 소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